계약서에 채무를 제약하는 특별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파산, 회생절차 개시와 같이 재무 건전성이 손상되었음을 시사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 즉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 약관이라고 한다. 또 사업자인 채무자가 대출금을 미리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할 의무,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할 의무, 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채권자에게 재무제표를 보고할 의무를 대출계약에 포함시키거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거액의 위약금과 높은 연체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를 재무담당 임원이나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기도 하고 새로운 부채를 지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채무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채무자를 감시하는 이러한 장치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한 보수적인 의무를 갖는 한 보통은 유효한 것으로 승인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레버리지가 높은 경우에는 차임 약관에 이런 약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쉽다. 실질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주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보증은 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이다. 소비자인 채무자의 가족, 친지, 기업의 주주나 임원, 그 가족 등 제3자가 부채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하는 보증계약도 채무자에 대해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 또 보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금융산업이기도 하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공기업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민간의 주식회사도 있다. 법률상으로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주채무자가 연체한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428조 제1항. 보증인이 청구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같은 법 437조 제1항. 보증인이 대신 갚은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깊은 금액을 상환하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1조, 442조. 그런데 보증계약이라는 것은 주채무자의 무자력인 상태에 대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에게 돈이 있으니 거기에서 먼저 받으라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나마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먼저 갚으라는 항변도 못한다. 같은 법 437조의 2항. 금융거래실무에서 대부분의 보증문헌에는 연대하여 또는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결과 입은 손실을 채무자에게 회복하라는 청구를 하는데 막상 보증인이 구상채권은 즉시 추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의 괴리는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것을 주채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 자력이 있다고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1차적인 채무자이다. 오히려 보증인이 이행하고 난 후 2차적인 구상채무를 주채무자가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거래 현실에 부합한다. 보증인이 1차적 채무를 일단 주채무자가 대신 갚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일 뿐이다. 보증은 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이다. 주채무자가 빚을 안 갚는 순간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보증인은 실제의 대부 채무자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우선 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자로 하여금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게 하는 것은 법인의 독립성이나 유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우회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 금융에서 신중하게 보증을 하는 것도 그 보증인을 실제 소비자의 지위로 끌어들인다. 상업적인 금융중개자는 낮은 이자율의 돈을 빌려 예대 마진을 가산하여 높은 이자율로 돈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보증 제공자는 그런 예대 마진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산정한 보증 수수료를 받을 것이다. 일종의 대출 영업이다. 물론 친족, 친지나 회사의 임원과 같이 주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할 때는 위와 같은 보증의 위험에 대한 보수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증여이다. 그 금액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라면 가상적인 예대 마진이나 보증 수수료의 상당한 금액일 것이고 주채무가 이행되어 보증인이 갚을 때는 그 금액 전체일 것이다.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1차적 채무자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이다.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부담하는 심리적 압박을 보증인에게도 가진다.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1차적 채무를 면하게 하는, 즉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상환한 이익을 준다. 상업적이지 않은 동기에서 무상으로 보증을 제공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매우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모든 채권자에게는 상환할 수 없지만 그래도 특정 채권은 설령 전부가 아니라 일부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을 때 채무자는 그와 같이 특별한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있는 부채를 갚을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 바로 그와 같은 동기에서 우러난 편파적 변제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채무자에게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증을 장려하게 될 것이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쉽다. 앞에서 보았듯이 보증채무의 경제적 성격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인데, 대가 없이 보증인이 되는 사람은 주채무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다. 그런 근거 없는 가정에 조력하는 것은 보통 보증을 부탁한 주채무자일 것이지만 채권자도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보증인이 사고에 빠지게 되는데 공범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주채무자의 자력과 이행 의지에 관한 착오는 적어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 관계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할 뿐이다. 주채무자의 변제액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전통적인 실무가 되었다. 오죽하면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격언도 생길 정도로 경제 불황이 발생해 수반하여 주기적으로 대량의 보증 채무자가 생겼다. 이들은 피해를 본 채권자이기도 하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다. 이들 보증 피해자들이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보증 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중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주요 정보를 채권자가 보증인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민법으로 편입되었다. 민법 426조 2. 채권자가 보증인을 속이는 약탈적인 보증 강요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효력을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들 규정의 실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지만 금융기관이 여신을 실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절차적인 규제의 역할은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이 대표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금융관행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있었다. 그 결과 주로 신용보증의 형태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관행을 철폐하였다. 그 대신에 회계감사보고 및 주주구성 유지를 비롯하여 성실한 경영을 서약하는 약정을 경영자 개인과 체결하여 이에 위반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실패한 후 한참 뒤에 성실경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하여도 기업의 대표자는 보증채무에 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행하는 자본가는 투자를 유치한 기업가에게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일정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식을 미리 정해진 금액, 예를 들어 주식 인수금액에 이자를 붙인 금액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약관을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풋 옵션이다. 이것은 보증과 거의 같은 작용을 한다.